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말이죠. 어제보다도 더 추워요. 지금 영하 13도입니다. 아마도 체감온도는 이제 마이너스 20도일 것 같은데 외출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뭐 새벽 거의 1시 넘어서까지 2시까지 제 방송 격려 댓글 올려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신에 제가 열심히 방송해서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방송 보시는데 중요한 좋은 그리고 정보 그리고 뉴스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사실상 출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또 뭐 뉴스가 또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이제 결론이 났어요. 자, 그래서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자, 야당은 좋아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야당 안에서도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지금 파도 뒤에 몰아오는 바람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종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나땡이 나오잖아요. 이미 이제 민주당은 윤나땡하다가 망했잖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금 이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성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선일보가 이제 한규석 서울대 이 언론대학원의 교수죠. 이 한규석 교수 과거에 뭐 이 종편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아주 뭐 굉장히 그 스마트하게 정치 상황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한규석 교수가 지금 이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내년 총선 전망. 뭐 복잡한데요. 숫자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동원이 다 됐어요. 자, 통계 데이터 분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난 2020년도 총선하고 지난 2년 전에 대선하고 그 어느 지점에선가 떨어질 것이다. 결론이. 뭐 이거 얘기가 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수학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그 어딘가에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석이다.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요 분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제 맨 먼저 이 한동훈 장관의 과 관련된 기대 반 우려 반 했는데 과연 우려사항은 뭐냐? 그리고 우려사항을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게 돌파해 낼 것이냐?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언론 제가 뭐 어제 밤부터 뭐 하루 종일 제가 어제도 낮에도 뭐 지금도 다 읽어봤는데요. 다 비슷비슷해요. 자, 핵심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그리고 또 이 가야 할 또 길은 뭐냐?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직적 당정 관계 때문에 결국은 김경희도 망한 건 아니냐? 요게 이제 논지입니다. 그러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깰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저도 처음에 이제 보도해드릴 때, 이거 한동훈 장관 이렇게까지 얘기할 굳이 필요가 있을 수 있나? 지금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동아일보 이기흥 대기자가 쓴 칼럼을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그 분위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거 총선 이후에 한번 논의하자. 그러나 현재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독소 조항, 요거는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첫째,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타이밍이 아니다. 두 번째,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많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총선 후에 검토를 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동아일보 이기흥 대기자의 칼럼, 이 한 줄 딱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요, 그 얘기를 듣고 용산에서 기분이 안 좋았다. 왜?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지금 무슨 특검의 특자냐.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특검법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야말로 꿈에도 소원은 김건희 여사 법 앞에 세우는 거가 민주당의 목표잖아요. 만만하게 보잖아요. 왜? 대통령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공격해봐야 본전 찾기가 어려워. 근데 김건희 여사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다가 이 만만한 공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몰카까지 찍어가지고, 그 최재형 목사인가 이 종북 좌파 목사. 이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특검법도 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말려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거의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언론에서 수직적 당정관계의 이 정리,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바타 개념의 정리, 이거는 결국 결정적인 게 어디서 나오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독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된 겁니다. 아바타와 수직적 당정관계의 해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이게 이제 과제고. 두 번째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공천.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다, 검사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공천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 공천은 이제 검사들. 그동안 이제 근데 검사 공천한다. 이거는 뒤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느냐? 공천하지 해서는 안 될 사람들. 이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불을 질러 놓고 왔잖아요. 자, 우선 지도부에 속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윤 핵심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영남 중진들. 딱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뇨한 위원장이 딱 설정을 해주고 나갔어요. 요거를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이거를 제대로 딱 칼을 빼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칼 빼는 문제를 제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윤핵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중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덜덜 떨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네거티브를 줄이면서 파지티브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긍정적인 그 총선과 관련해서 요인을 불러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지금 수도권이 제일 큰 변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을 잘 챙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도층을 돌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2030 청년층을 돌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 층으로 따진다면 흔히 얘기해서 지역별로는 수도권, 세대별로는 2030, 그리고 성별로는 특히 여성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성층, 예, 그리고 청년층,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잘 챙겨야 된다. 수도권 청년층, 예, 물론 장년층도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년 총선서부터, 내년 총선서부터는 지금 60세대 이유가, 왜냐하면 2030 인구 절벽이 워낙 세다 보니까, 뭐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오히려 유권자 수도 이제 6070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인구 구조가 결국 대한민국을 초고령 사회로 이끌듯이 유권자 지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노인 폄하만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노인 폄하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누구를 뭐 특정 세대를 뭐 특별하게 중시하고 뭐 안 중시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모든 표는 똑같은 1인 1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상으로는 챙겨야 할 구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30을 각별히 챙겨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저 오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2030은 실리 중심의 세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탈이념 세대. 예.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제 큰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검경 합동수사가 됐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검경 합동수사부. 그 정도로 검찰과 경찰이 너무나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검찰은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출범해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재호 경찰, 그 다음에 이만희 사무총장 경찰, 그 다음에 이철규 인재정비원장 경찰, 그 다음에 김석기 최고위원 경찰. 완전히 경찰이 전면에 포진했다 이거예요. 이거 검경 지도부라고 하는 국민의 인식을 과연 어떻게 깰 것이냐. 물론 이제 비대위가 새로 출범하니까 이제 임명직은 많이 바뀌겠죠. 자, 이것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안 준다는 겁니다.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본부. 자, 요런 과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변수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의 공통적 분석이고, 이 공통적인 어려운 과제들, 그야말로 이 해법 강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 요거가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상황 설명을 마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잘하려면 이런 과제, 이것을 해결을 잘하면 이제 총선에서 승리의 파란불이 들어온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빨간불 또는 노란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지만 한동훈 장관의
간단한 양력, 주요 정책, 요런, 그리고 또 어제 얘기했던 다른 내용들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은 73년생이에요. 서울현대고등학교, 그야말로 강남 8학군, 한복팔,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27기, 미국 뉴욕주 병사. 그래서 22살 대학대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그리고 최순실 특검 파견검사하고 중앙지검 3차장. 이때 그러니까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3차장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 할 때는 대검 반부패 검사장 부장으로 만났고,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과 법무장관으로 만났고, 이게 각별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잘해서 검사장으로까지 승진했지만은 조국 수사를 하면서 망해가지고 연수원 등으로 4차례에 걸쳐서 좌천을 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법무장관 할 때 이 주요 이 성과들, 정책들, 왜냐하면 요걸 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정책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왜 이거를 포기하고 떠나가느냐, 이걸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세하게 이게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큰 것은요, 한국형 제시가법, 그러니까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요거가 이제 큰 과제가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민청 신설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는 뭐 이 법무부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기관이 추진할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떠난다 하더라도, 아니 더군다나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정협의 체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이 한동훈 브랜드가 붙여 있는 정책은 더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어제 9회말 투아웃,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다. 무조건 이 방맹이를 날린다. 요게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물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관계가냐 어쩌냐 할 때 결국은 신뢰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용산과의 관계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시금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그 무당층, 그 다음에 이 중도층, 이 한동훈 장관에게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그 한 40% 정도 많이 보내는, 한 보통 30% 내외로 보죠.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갤럽 이런 데를 보면 무당층, 중도층이 한 30% 내외에 달하는데, 이 중도층이 움직일 것이냐.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면요, 중도층은요, 이념간의 충돌을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안정을 바랍니다. 중도층은. 왜 그러냐. 이제 여당이, 정부 여당이 잘하면 안정을 바라겠지만 중도층의 성격상 못하면 채찍 드는 것을 바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론 구조가 낮으니까, 여론의 지도가 낮으니까 좀 채찍 분위기가 지금 강하다. 그래서 중도층을 잡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한동훈 장관의 칼 같은 성격과 리더십으로 이거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이 한 포인트가 검경 합동 수뇌부가 됐다. 요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도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그러면은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짚어볼 과제인데, 요게 말이죠. 지금 이 한교섭 서울대 언론대학원 교수가 분석한 내용인데, 내년 그 총선에서는요, 과연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아온 그 지지율, 요거를 그대로 대입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갖다가 이번 총선에서 받아온다. 그럴 경우에는요, 157곳이 돼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우리가 확보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138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19석, 그래서 157석을 가꿀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지난번에 이제 1년 전이죠. 지난 2022년도에 지방선거, 그 결과, 물론 지방선거도 대통령의 압도적인 그 지지 분위기가 그대로 가는 바람에 4년 전에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를 확 뒤집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방선거 그 수치를 갖다가 내년 총선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에는요, 253개 이 지역구 중에서 181곳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규석 교수의 결론을 보면은
157곳과 181곳 사이에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양치점에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조금은 긍정적, 낙관적 숫자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쉽게 가겠느냐? 아니올시다. 이게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래서 2020년 선거를 보면은 84대 163. 이렇게 되는데 대선에서는 이게 138대 114.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지난 대선을 총선에 대입할 경우에.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할 경우에는 181대 72. 그러니까요. 이게 총선에서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쫄딱 망했잖아요. 절반으로. 민주당이 163석을 건졌는데 우리는 84석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선 우리가 대선 지지표를 갖다가 내년 총선에 대입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114석이고 지구당 중에 우리가 138석이니까 무려 24석이 앞서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갖다 대입하면 72석 대 182석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강서구 선거하고 갖다 놓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상당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연령별, 지역별 지지율의 이제 변화를 보면 자, 이게 빨간 게 말이죠. 현재의 지지율이 되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20대 절반, 30대도 절반, 40대도 이건 3분의 1쪽, 그리고 50대하고 60대만 비슷하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20대, 30대, 40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이게 이제 나쁜 네거티브 영향을 내년 총선에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역별 지지율도 싹 다 빠져 있어요. 자, 이거 우선 보수의 심장인 DK에서 이거 빠진 거 보십시오. 73.9에서 47. 그래서 서울, 경기도 50에서 35, 인천, 경기 45에서 32, 여기 캐스팅 보트라고는 충청도에서도 50에서 33. 자, 이렇게 싹 다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내년 총선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거를 이제 좀 분석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만 이걸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 한규섭 교수의 이제 제가 분석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규섭 교수의 이 분석치 이거를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대선 때는요, 윤석열 후보가 48.5,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가 47.8, 그래서 0.7% 차이로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국 253곳에 대입했더니 138곳에서 우리가 이제 우세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년 전보다 무려 54석을 더 얻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비례대표 당선자는 19석이 돼가지고 157석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이게 대입을 할 경우에 지난 총선 때는 121석 중에서 수도권에서 17석밖에 못 받았는데 2020년도 대선 투표를 갖다가 대입할 경우에는 서울 49석 중에서는 27석을 얻을 수 있어요. 예, 27석.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는 8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경기도에서는 59석 중에서 7석밖에 못 얻었는데 대선 지지를 갖다가 확보하면 7석 플러스 6곳에서 13곳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의 경우에는 11곳 중에서 2곳만 이겼는데 5곳을 확보해요. 그래서 수도권 전체 121석 중에서 45석을 이번 총선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변수는 뭐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율이 이 투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지난번 대선 때는요, 정권 연장론이 35%인데 비해서 교체론이 48.7%. 그래서 교체 비율이 13%나 높았어요. 그대로 그래서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바로 어제가 됐죠. NBS 조사를 보면은 지난 3주차 이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 지원이, 그러니까 여당이 되어야 된다는 게 43%, 그리고 야당이 되어야 된다는 게 45%. 그러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권에서는 이거 충분히 반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지지율을 많이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지율을 많이 해야 되느냐? 과거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공약을 개발해야 되고 후보를 잘 공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보면 부정평가 59%, 긍정평가 33%인데 요거를 지난 대선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선 때는 긍정평가 이 대통령 득표율이 48.5, 48.5니까요. 참 33%밖에 안 되니까 지금 무려 15%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 구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는 맞아요. 특히 2030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를 보면 20대 대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5.5, 30대는 48.1. 그런데 이번 NBS 이 두 차례 최근에 이달 들어서 나온 걸 보면은 20대는 18에서 25%, 30대는 18에서 20%.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절반이 빠졌어요. 그래서 2030 세대의 등을 돌리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대는 대선 때나 지금이나 지지하지 않아. 40대는 왜? 이재명 콘크리트 지지층. 다만 60대 이상은 여전히 강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전국에서 골고루 지금 떨어져가지고 15%포인트 이상 떨어진 곳이 많아요. 어디냐? 서울하고 충청도하고 DK, PK, 경남 이런 데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소선구제니까 한 표만 더 받아도 당선돼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세대별로는 2030, 지역별로는 서울과 충청, PK 여기에서 내년 총선은 결론이 난다. 이렇게 한규석 교수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은 이제 이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번 대선은 지난번 대선은 이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차기 총선 승패는 과연 윤 대통령이 이긴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의 것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자, 그래서 서울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우위였지만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압도한 지역구가 강동갑을, 강서을, 광진갑을, 노원갑, 동대문갑을, 동작갑을, 마포갑, 서대문갑, 송파병, 죄송합니다. 양천갑, 영등포갑을, 종로, 중성동갑을 총 19곳을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성남분당을, 수원병정, 안양동안구을, 용인병정, 의왕과천, 하남 여기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수원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윤 대통령 지지율 낙폭이 컸던 충청 지역의 스윙 지역구도 굉장히 주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대 총선 때는 대전, 세동, 충북, 충남 28개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곳은 8곳에 불과한데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우세가 21곳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번 총선 승패의 또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교익 교수의 결론을 보면은 현재로서는요, 지난 21대 총선하고 20대 대선 사이 어디에선가 내년 총선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윙 지역구의 승패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는 낮은 자세, 그 다음에 공천받은 후보자의 경쟁력, 그 다음에 지역구를 위한 주요 정책 제안, 이런 요인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이 한규석 교수의 분석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성평가하고는 결을 달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친명좌장의 정성호 의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을 내놨어요. 왜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속으로는 뭐 벌벌 떨 수도 있겠지만은 겉으로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한나땡이야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나땡 뒤에는 지금 우려, 경고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성호 의원의 정치적인 비중을 볼 때 왜 친명 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과 어떤 조율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지금 한나땡 하다가 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윤나땡 했는데 망해버렸잖아요. 비록 0.7%에 불과했지만 여하간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속으로는 지금 좀 떨고 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워닝 시그널을 올려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하고 조율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성호 의원이 내놓은 얘기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예상보다 빨리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비대위원장이 되었는데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에 힘입어서 대통령 다음인 집권장 1인자가 되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해보기를 기대한다. 요거는 이제 이재명이도 어제 긍정평가를 했죠. 그냥
덕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면서 한나댁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고 술을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받았을 것이다. 뭐 전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이끌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당 체제를 운영하는 거.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이 막연히 한 비대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굳게 단합해 혁신해야 한다.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보려고 있고 파도만 보지 말고 그 너머 바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지금 이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요. 우리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은 73년생 그리고 이재명은 64년생 그러니까 세대와 세력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쪽에서 이제 586, 이 투쟁, 이 세력들, 실력도 없고 투쟁만, 싸움질만 잘하는, 그리고 거짓말만 잘하는, 대포만 쏠 줄 아는 빈털터리들 하고, 한동훈 장관 같이 이제 머리가 꽉 차 있는, 실력 있는, 이 사람의, 이 리더십이 나오는 국민님하고는 이제는 질적 경쟁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차별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질적 경쟁의 핵심은 바로 혁신인데 이 혁신은 정치의 혁신과 전략 혁신 그리고 제일 큰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격려 댓글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